하나는 내가 이미 인터폴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뜻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이지리아 흑인들이 나한테 에이즈를 옮겼을지 모르니 날 자른다는 뜻이었지. 그는 우리가 절대 만나선 안 되고 다시는 자기에게 편지를 쓰지도 전화를 걸지도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마치 옷붙은 더러운 개 대하듯 나를 대했던 거야. 심지어 파리행 비행기표도 주지 않았어. 그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인간이야.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알지.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거야. 그는 너와 정반대야. 그래서 그는 부자에다가 권력까지 쥐었지만 넌 하찮은 인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고마워. 어쨌거나 칭찬처럼 들리는군. 그녀가 한 말은 사실일까? 아니면 그녀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일삼던 환상적인 거짓말 가운데 하나일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추스렸다. 그리고 양손으로 첫 잔을 호호 불어가며 홀짝홀짝 차를 마셨다. 그토록 망가지고 그토록 허름한 옷을 입고 그토록 나이 들어 보이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괴로웠다. 이 대단한 멜로드라마가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네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지? 정말 감옥에 있었어?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라고스 경찰에게 강간까지 당했어. 그녀는 마치 자기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듯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 흑인들은 피진 영어를 썼기 때문에 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 데이비드도 나를 모욕할 때면 내 영어가 피진 영어라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에이즈를 옮기지 않았어. 단지 매독과 하갑만 선물했을 뿐이야. 정말 혐오스러운 말이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넌 착한 소년이라 그런 건 모를 거야. 하감은 감염성 궤양이야. 역겹긴 하지만 항생제로 제때 치료만 하면 그다지 심각해지진 않아. 문제는 그 빌어먹을 라고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 거의 죽을 뻔했어. 아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게 전화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졌어.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헤아릴 수 없는 분노는 꿈인 게 아니었다. 물론 그녀는 무슨 연기든 할 수 있었다. 혹시 가공할 만한 팬터마임인가? 나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다.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런 지옥을 경험하다니 안 됐군.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기에.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너에게 일어난 끔찍한 얘기를 들었지만 살아오면서 너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어. 믿든 말든 상관없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내 팔을 잡고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네가 아직도 몹시 기분 상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아마 절대 도쿄에서의 일을 용서하지 않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난 너한테 동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가끔 너에게 전화하고 지금처럼 함께 커피나 마시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 네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말이야. 자, 이제 사실을 말해봐. 사실 요즘처럼 자신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때는 평생 처음이야. 너무 외로워. 힘든 순간이 있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병들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당당하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려는 말투와 태도였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 눈을 쳐다보았다. 두려움도 병이야. 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
파리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오직 너만 믿어. 네가 믿건 말건 사실이야. 가끔 전화해도 괜찮을까? 오늘처럼 비스트로에서 이따금 만날 수 있어? 그래, 물론이지. 우리는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다.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가게의 쇼윈도와 생제르맹 거리의 건물 창문에 불이 켜지고 빨갛고 노란 불을 밝힌 자동차들이 빛의 강을 이루며 라리무리 앞 대로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일날 생각이 났다. 지난번에 우리 집으로 전화했을 때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 기억나? 그녀는 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 여자였어. 처음엔 너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곧 가정부일 거라는 걸 알았어. 필리핀 여자야? 아니, 그 앤 남자애야. 그 애가 정말 너와 얘기했어? 네가 출장 중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 딱 2마디만 했어. 그래서 난 메시지를 남겼고 그 애가 너에게 잘 전해줬구나. 그런데 왜 지금 그걸 묻는 거야? 너랑 말했어? 틀림없어? 2마디만 했다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반복했다. 그 아이가 누구야? 입양했어? 일랄이라는 아이야. 9살이나 10살 정도고 베트남 출신인데 내 친구이자 이웃의 아들이야. 그 애가 분명히 너한테 말을 했단 말이지. 사실 그 애는 벙어리거든. 그의 부모나 나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녀는 어리둥절해했고 한참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고 그렇다는 제스처로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그랬다. 그녀는 분명하게 기억했다. 2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가냘펴서 그녀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고음이었고 어딘지 모르게 외국 억양이 느껴졌다. 그들은 몇 마디만 주고받았다. 아이는 내가 집에 없으며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내게 나쁜 소녀에게 전화 왔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자 그 가냘픈 목소리는 그녀의 말을 끊고 네? 뭐라고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나쁜 소녀의 철자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모두 기억했다. 아이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넌 기적을 만든 거야. 네 덕분에 일랄이 말하기 시작했어.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나는 그 힘을 사용하겠어. 내 생각에 프랑스에는 마녀는 틀림없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거든. 잠시 후 우리는 세제르맹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 난 그녀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자기가 내게 전화하겠다면서. 넌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항상 미스터리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비밀을 간직하고 있겠지. 마침내 너랑 만나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 그녀가 그 입을 다물게 했다. 이제 다시는 내 전화를 끊지 말아줘. 그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입을 오므려 내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나는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가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굽도 없는 신발을 신은 너무도 가냘픈 그녀의 뒷모습은 앞에서 보는 것만큼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계속 이슬비가 내렸고 날도 약간 쌀쌀했지만 나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요즘 내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었다. 스포츠 센터는 몇 달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그곳에서 하는 운동은 지겨웠고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철봉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욱 지겨웠다. 반면에 비밀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도시를 걸으며 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리고 오늘처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날 비바람 속에서 우산을 쓰고 오랫동안 걸으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나쁜 소녀가 말해준 것 중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인 한 가지는
일날이 그녀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즉 그라보스키 부부의 아이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전에도 학교나 거리에서 그가 모르는 사람들과 이미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었다. 그것은 조만간 그의 부모에게 밝혀지고 말 작은 미스터리였다. 나는 시몬과 엘레나가 그 가냘픈 목소리, 나쁜 소녀가 내게 설명한 약간 고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했다. 나는 생제르맹 대로를 따라 센강을 향했다. 그리고 쥘리아르 서점에 이르기 바로 전에 장난감 병정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발견했고 살로몬 톨레다노와 불행하게 끝나버린 그의 일본에서의 사랑을 떠올렸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 일날에게 줄 러시아 제국 수비대의 기병 6개가 든 조그만 상자를 구입했다. 나쁜 소녀의 이야기에서 또 어떤 것이 사실일까? 아마도 후쿠다가 잔인하게 그녀를 내쳤고 그녀는 병에 걸렸으며 아직까지 병들어 있다는 건 사실일 것이다. 그건 분명했다. 앙상하게 튀어나온 뼈와 창백한 모습, 눈 아래 다크서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라고스 이야기는 경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녀가 연루되었던 일본인의 더러운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으니까. 그녀가 도쿄에서 열정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녀는 순진하게도 밀수와 부정거래로 점철된 그런 모험이 자신의 자유를 담보로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무모한 모함이 자기 삶의 조미료가 되어 삶을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더욱 멋진 삶을 살아. 그래, 불장난하는 사람은 결국 불에 타는 법이지. 정말 감옥에 갇혔다면 경찰에게 강간당했을 수도 있어. 나이지리아는 부패의 천국이라는 명성을 지닌 곳이었다. 군사 통치 아래에 있으니 경찰은 분명 썩을 대로 썩었을 것이다. 그녀는 몇 명인지도 모르는 경찰에게 강간당했고 더러운 감옥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잔인한 짓을 당했으며 성병과 매독에 감염되었고 돌팔이 의사에게 소독도 하지 않은 도구로 치료를 받았다. 갑자기 나는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만일 그녀가 정말 이 모든 일을 당했거나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 일을 당해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차가운 태도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치사하고 인색한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쿄에서의 꼴사나운 사건으로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달래고 싶어하는 원한에 사무친 남자의 반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그녀의 말을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강간과 감옥 이야기는 거짓일지라도 지금 그녀의 몸이 엉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배고픔에 시달렸다. 넌 너무 졸렬하게 행동한 거야, 리카르도. 그녀가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난 완전히 잘못 행동한 것이었다. 그녀가 나를 믿는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녀는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신뢰했다. 충실한 종에게 느끼는 애정을 내게서 느꼈으니까. 그녀의 연인들과 스쳐 지나간 친구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리에 연연하지 않는 헌신적인 친구였으니까. 나는 머저리이자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순한 바보였다. 그게 그녀가 자기 시체를 화장해 줄 사람으로 너를 선택한 이유야. 그랬다면 그녀의 죄를 생강에 뿌렸을까? 아니면 내 나이트 테이블에 놓인 조그만 세브르산 자기 항아리 안에 보관했을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추위로 덜덜 떨면서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에 도착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치즈와 햄을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과일 요구르트와 함께 먹었다. 그리고 장난감 병정 상자를 팔에 끼고 그라보스키 부부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일날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부부는 허브를 넣은 스파게티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